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영자이고 올해 78살입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그 아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밥 한 끼 먹다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은 2025년 1월 23일, 설날을 일주일 앞둔 목요일이었어요. 아침 7시, 저는 부엌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2개를 동시에 사용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고등어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주름진 손등을 비췄어요.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여기저기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수십 년 빨래를 하느라 굵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다 됐어요? 10살 손주 지민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민이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뜨거운 밥을 퍼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쌀밥.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나는 그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등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껍질이 바삭하게 익어서 황금빛을 띠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어요. 얼굴에는 아직 수면 마스크를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앉아서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늘 그 자리였습니다. 맨 끝자리. 창문과 가장 가까운 외풍이 들어오는 그 자리. 아들 태수는 상석에 앉았고 며느리 수지는 그 옆에, 손주들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술을 뜨려는데 입안이 헐어서 아팠어요. 틀니가 잇몸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죠. 잇몸이 내려앉아서 틀니가 헐거워진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치과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씹으며 틀니가 움직이지 않게 신경 쓰면서요. 그때였어요. 우저?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콩이 씹히면서 틀니가 입안에서 살짝 틀어졌어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순간 틀니가 툭 하고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찰랑. 국물이 튀면서 식탁보에 얼룩이 생겼어요. 노란 된장 국물이 흰 식탁보에 번져갔습니다. 틀니는 제 밥그릇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분홍색 플라스틱 틀니가 하얀 밥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8살 막내 예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지민이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으악! 할머니 틀니!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아침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역겨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어머니, 밥 먹을 때 틀니가 왜 빠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요즘 잇몸이 헐어서 그런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틀니를 집으려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틀니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럽게, 이제 이 밥 누가 먹어요? 과당. 수지는 제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식탁에 내리쳤어요. 사기 그릇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식탁보에, 바닥에, 심지어 제 무릎에까지 떨어졌어요. 수진아.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이 밥 먹는데 틀니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얼마나 더러우면. 수지는 된장찌개 냄비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냄비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들 태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냄비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콰르릉. 식탁 위에 반찬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고등어,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마룻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유리그릇들이 깨지는 소리,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며 노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에 튀었습니다. 따끔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틀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 지민이와 예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섭다. 예진이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잠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예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할머니를 좋아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밥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쓰레기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제 발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고등어를 보니 어제 시장에서 신선한 것을 골라 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할머니, 오늘 들어온 거라 신선해요라고 말했던 것도요. 치워요, 어머니. 빨리 치우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밥알을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밥알이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지도 수진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태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빨리 치우세요. 애들 학교 가야 한다고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돕는 대신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촉했어요. 그날 이후로 식탁에서의 제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세요. 애들이 어머니 보면 무서워해요. 수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찬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이거 맛있지? 네. 엄마 요리 최고예요. 예진이도 많이 먹어. 네.
저는 부엌 구석에 혼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할 때 그릇 깨뜨리지 마세요. 손이 떨리면 설거지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한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진 거였어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수진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 접시 일본에서 산 거라고 한 개에 15만 원짜리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거지 하지 마세요. 빨래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면 색깔별로 분류도 안 하시잖아요. 이튿날 아침 저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갔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쌓인 옷들을 꺼내려는데 수진이 제 손을 탁 쳤어요. 어머니, 됐다니까요. 흰 옷이랑 색깔 옷 섞으면 어떡해요. 오빠 와이셔츠 물들면 책임지실 거예요? 색깔별로 분류해서. 됐어요. 이제 빨래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청소도 됐어요. 먼지만 날리니까 그냥 계시세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거실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려는데 수진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구석구석 안 하시잖아요. 먼지만 날리고. 그러면 지민이 천식 도져요. 그럼 내가 더 꼼꼼하게. 됐다니까요. 어머니는 방에서 TV나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저는 점점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방 한 칸에 갇혀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좁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 둘, 셋. 7개의 얼룩.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도 저렇게 손주들이랑 놀이터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수지는 손주들을 제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한테 가지 마. 할머니 요즘 정신이 이상하셔. 예진아, 할머니 방 들어가지 마. 할머니 혼자 계셔야 해. 손주들은 제 방 앞을 지나갈 때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갔어요. 마치 제가 무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저는 아들 태수를 찾았어요. 태수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태수야. 엄마 좀 보자. 지금 바쁜데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깐만. 태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왜요, 어머니? 수진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밥도 혼자 먹으라 하고 손주들도 나 안 보게 하고. 태수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힘들어요. 집안일에 애들 학원 보내고 저 회사 뒷바라지하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나도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칼로 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 좋아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니가 여기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혼자서 밥도 먹고 걷기도 하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 가는 데잖아. 제가 소리를 높이자 태수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 깬다고요. 그리고 요양원이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가요. 다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안 간다. 절대 안 가. 태수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털썩 앉아서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키우려고 손가락이 닳도록 빨래를 했는데 태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5살 때 태수는 2살이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기를 업고 집집마다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아기는요? 업고 일할게요. 아기는 조용해요. 울지도 않아요. 그렇게 박현숙 할머니 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 당시로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모든 곳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는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 그 많은 빨래를요. 박현숙 할머니네는 큰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들 내외 2, 손주 5명. 총 9명의 빨래를 제가 했어요. 손빨래였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손빨래를 선호하셨어요. 영자야,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해. 내 손으로 빨아.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풀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수를 위해서요. 우리 아들만은 대학 보낼 거야. 꼭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태수는 대학에 갔고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태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이었어요. 1월 27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벽이 얇아서 거실 소리가 방까지 다 들렸어요. 오빠, 진짜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건데? 나 한계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방법은 있어. 요양원 보내면 돼. 아니면 형님네 집으로 보내든가. 형님? 형님은 캐나다 이민 갔잖아. 그럼 더 좋지. 어머니 보내버려. 비행기 표만 끊어주면 되잖아. 형님이 알아서 모시겠지. 저는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 TV는 꺼져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이잖아.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어머니 통장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
어차피 어머니 치매 오시는 것 같은데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치매? 성년후견인?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에이, 오빠는 너무 착해. 어머니 이미 정신 나간 거 우리 다 알잖아. 틀니도 떨어뜨리고 물건 놔둔 데도 잊어버리고 어제도 냉장고 문 열어놓고 30분 동안 그대로 서 계셨다고.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치매 초기 증상이야, 그게.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오면 돼. 진단서 있으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어머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고 연금도 우리가 받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까? 오빠 어머니 나이가 78이야. 법적으로 싸우려고 해도 못 이겨.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면 법원에서 다 받아줘. 걱정 마. 저는 문을 쾅 하고 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치매야. 어머니. 수진과 태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나 다 들었다. 내 연금 가로채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수진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나 멀쩡해.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야.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증명해 줄 거야.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돌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헐떡거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설날 1월 28일 아침 8시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설날 아침인데도 차례상을 차리는 소리, 음식 나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차례 지내야죠. 태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안 나가. 어머니, 오늘 설날인데. 설날이 뭐가 중요해. 나 치매 환자 만들려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저래? 하고 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가 밥을 먹으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이 방문을 쿵쾅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여세요. 싫어. 문 안 열면 제가 부숴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뭐? 짐 싸세요. 형님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비행기표 끊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출발이에요. 형님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거기서 지내시래요. 태수는 제 여행 가방을 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바라보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아침 1월 29일 오전 7시 저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약.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 살아온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굽은 어깨. 저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오전 8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아들 태수와 며느리 수지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손주들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거리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 어머니, 형님이 공항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태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전 9시였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설 연휴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수는 체크인 수속을 도와주더니 곧바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럼 잘 가세요, 어머니. 캐나다 가서 형님 말씀 잘 들으시고. 너도.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태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수진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게이트 18번 앞이었어요. 나 정말 가야 하나?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 민철이네 집. 거기 가면 또 며느리 눈치 봐야 하고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더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엄마, 민철아, 나 지금 공항이야. 곧 출발해. 엄마, 그게 미안해.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이번 주는 집에 없어. 뭐?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갖다 댔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출장이 언제까지인데? 한 달쯤? 근데 엄마 비행기표 취소할 수 있어? 다음 달에 오면 안 돼? 지금 집에 손님도 있고 복잡해. 좀만 기다려줘. 미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탑승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를 버렸고 큰아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눈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어요. 가방을 열고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27만 원. 통장에는 53만 원이 있었어요. 총 80만 원. 이 돈으로 어디 갈까?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30년 전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부산의 그 집. 박현숙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것. 영자야, 내가 부산 영도에 작은 집 하나 있는데 그거 내가 가져라. 넌 내 딸 같았어.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 잘 보관해.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 같은 식모에게 집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로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어놨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보관해온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부산광역시 영도구동 45-7번지. 소유주 최영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캐나다 비행기를 타는 대신 부산행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택시비는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73만 5천 원.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부산행표를 끊었습니다. 부산 한 장이요. 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요.
부산행 버스는 오후 1시 출발이었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터미널 의자에 앉아 저는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3,500원. 터미널 분식점에서 파는 싸구려 김밥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파. 틀니가 잇몸에 닿으며 따끔거렸어요. 입안이 헐어서 김밥을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었어요. 김밥을 반쯤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너무 아팠어요. 나머지는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1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부산까지는 5시간이 걸렸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버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영도의 그 집은 어떤 상태일까? 거기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오후 6시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추운 바람이 불었어요. 1월 말의 부산은 서울보다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영도구동 45-7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오래된 동네인데 아는 사람 계세요? 제 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있던데. 재개발이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택시는 영도로 향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워진 바다는 검푸른색이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좁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계단 올라가서 50m쯤 가면 나올 거예요. 얼마죠? 18,000원입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남은 돈 688,500원.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손이 아팠습니다. 50개쯤 되는 계단을 다 올랐을 때 저는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앞을 보니 낡은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대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어요. 담장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라고?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자물쇠를 만지니 손에 녹이 묻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박현숙 할머니가 주신 열쇠였어요. 20년 동안 보관해온 열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끽. 자물쇠가 열렸어요.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찰칵. 다행히 전기는 들어왔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소파 하나가 있었어요. 천은 해져서 솜이 나와 있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싱크대는 깨져 있었어요. 수도꼭지는 녹슬어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빽. 녹슨 소리만 나고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는 금이 가 있었고 거울은 깨져 있었어요.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불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이게 내가 살 곳이라니. 저는 이불을 들어 털었습니다. 먼지가 확 날렸어요. 기침이 났습니다. 한참을 기침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곰팡이가 핀 얼룩이 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검은 곰팡이, 누런 곰팡이, 초록 곰팡이, 여러 색깔의 곰팡이가 천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가방에서 아침에 먹다 남은 김밥을 꺼냈습니다. 반쯤 먹은 김밥. 이제는 식어서 딱딱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틀니가 잇몸을 찔렀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다시 봉지에 넣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렸어요.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내 80인생이란 말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힘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이 욱신거려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서 허리가 아팠어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영도의 아침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일단 살아야 한다. 물부터 찾아야 했어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공동수도를 찾았습니다. 50m쯤 내려가니 공동수도가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찬물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정리하고 약을 꺼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 편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큰 길로 나왔어요. 100m쯤 걸어가니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저는 컵라면 5개, 생수 2리터 2병, 빵 3개를 샀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모두 15,8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남은 돈 67만 2,700원. 집으로 돌아와서 컵라면을 끓였어요. 가스는 안 나와서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어요. 뚜껑을 열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올랐어요.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아팠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춥고 머리는 뜨거웠어요.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양치도 못했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여보,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될까? 남편 박수근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큰 트럭과 부딪혔어요. 즉사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것. 병원 응급실에서였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영자, 여보, 말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미안해. 영자, 미안해. 아이들 잘 키워. 우리 아들들 효자야. 너 고생 안 시킬 거야. 여보, 태수, 민철이,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효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효자 못됐어. 엄마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어. 연금 가로채려고 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하얀 문이 열리고 남편이 손을 내미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영자, 이리 와.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을 뜨니 낯선 여자가 제 앞에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열이 엄청 높아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옆집 사는 김미숙이에요. 할머니 신음소리 들려서 왔어요. 김미숙 씨는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돈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 119 불러요. 미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응급 환자예요. 일은 넘으신 할머니가 고열로 정신 잃으실 것 같아요. 네, 주소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제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 180에 95, 체온 39.5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제 가슴을 들었어요. 폐렴이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즉시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약물이 팔의 정맥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입원 3일째 김미숙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는 죽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비닐봉지에 담긴 죽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끓여왔어요. 호박죽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보다는 나았어요. 고맙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아이고, 저도 사연이 있어서 여기 혼자 살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도 그런가 보네요. 김미숙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거 제가 아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135만 원이었어요. 미숙 씨가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꼭,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퇴원한 저는 미숙 씨의 도움으로 집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할머니 수도 고치려면 배관공 불러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있으니까 연락할게요. 돈이? 애인 나중에 갚으세요. 일단 사람이 살아야죠. 이틀 후 배관공 아저씨가 왔어요. 할머니, 배관이 완전히 녹슬었네요. 다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나올까요? 30만 원 정도요. 그렇게 해주세요. 남은 돈에서 30만 원을 내고 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저녁 무렵에 수도가 나왔습니다. 콸콸.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녹물이 나오다가 점점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배관공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샤워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동네를 익혔어요. 슈퍼마켓, 약국, 은행, 시장. 작은 동네였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도 시장. 작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저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채소 장사를 하던 시절이요. 채소 가게를 보며 무, 배추, 파의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싸네. 서울보다 훨씬 싸. 생선 가게도 보였어요. 싱싱한 고등어, 갈치, 오징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해보자. 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나 시장에서 장사 좀 해볼까 해요. 할머니가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시장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빈자리 있나요? 네, 구석 자리 하나 있어요. 월세 15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15만 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어요. 무, 배추, 파, 양파를 샀습니다. 30만 원어치. 시장 자리에 채소를 펼쳐 놓았습니다. 채소 사세요. 싱싱한 채소.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들 단골 가게만 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무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예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2,500원인데. 네, 제가 싸게 드려요. 첫 손님이 무를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매출 25,000원. 다음 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어요. 점점 단골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어제 산무 맛있더라. 오늘은 배추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추도 싱싱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되었어요. 장사하는 동안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흥정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할머니, 여기 무 싱싱하네요. 맞아요, 맛있어요. 할머니 인심도 좋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들네 집에서는 제가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최영자 할머니이십니까? 네, 제가 최영자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 명함에 검은 글씨. 이정훈 변호사 마이너스 한빛 법률사무소. 할머니 찾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할머니 옛 주인 되시는 고 박현숙 할머니의 유언 집행인으로 왔습니다. 박현숙 할머니. 제가 30년 전 모셨던 그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유언을? 할머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장사 중인데.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해요. 저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할머니. 다녀오세요. 변호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20층짜리 빌딩의 15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하얀 책상, 검은 가죽 의자,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의자였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현숙 할머니께서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게 보여줬어요. 유언장 제3조 마이너스 최영자에 대하여 다음의 부동산을 최영자에게 상속한다. 서울시 강남구동 오피스텔 10채 현재 시세각 4억 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 5채 현재 시세각 6억 원. 서울시 송파구 상가 건물 1채 현재 시세 20억 원. 부산시 중구 상가 건물 1채 현재 시세 15억 원. 총 부동산 가치 약 105억 원. 단 최영자가 60세가 넘고 홀로 생활하게 될 때 공개한다. 이게 무슨...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총 재산 가치는 약 105억 원입니다. 100억? 네. 박현숙 할머니께서는 최영자 할머니를 딸처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둘째 아들 최태수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사실은 박현숙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영자 할머니, 당신 소유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태수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월세 250만 원씩 15년간 납부해 왔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월세는 모두 할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고요. 그럼, 네. 할머니께서 그 집 주인이십니다. 태수 씨는 할머니의 세입자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할머니 통장입니다. 15년간 쌓인 월세가 여기 있어요. 통장을 펼치니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4억 5,375만 원. 4억 5천만 원. 할머니, 이제 모든 게 할머니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박현숙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됐잖아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60세가 넘고 홀로 생활하게 될 때만
공개하라고요. 홀로 생활하게 될 때. 네. 박현숙 할머니는 최영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박현숙 할머니께서 최영자 할머니께 쓴 편지입니다.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겠구나. 그리고 너는 아마 혼자가 되었겠지. 영자야, 너는 내 딸이었어.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니? 25살 젊은 너는 아기를 업고 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라고 했지.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강했어. 아줌마, 저 열심히 일할게요. 제 아들만은 대학 보낼 거예요. 꼭요. 그 말을 지킨 너를 보며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며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빨래하다 손이 터져도 설거지하다 접시가 깨져도 너는 항상 웃으며 일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준 것도 내 생일을 챙겨준 것도 모두 기억해. 너는 식모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그래서 내 재산을 너에게 주기로 했어. 내 친자식들은 다 부자로 살고 있으니 내가 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60세가 넘고 홀로 생활할 때만 이 재산을 공개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내 진짜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영자야, 내 아들들이 너를 잘 모시고 있니? 아니면 너를 버렸니? 어느 쪽이든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이 재산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 내 존엄을 되찾아. 너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항상 고마웠고 사랑했어. 너를 딸처럼 사랑한 박현숙.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현숙 할머니, 30년 전 저를 받아주셨던 그분. 제가 식모로 일할 때 딸처럼 대해주셨던 그분.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미래까지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건 최태수 씨 가족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조사보고서? 네. 박현숙 할머니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사하라고요.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조사보고서 마이너스 최태수 가족. 월세 미납네요. 최근 3개월간 월세 미납 750만 원. 핑계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돈 관리 못함. 실제 도박 빚 변제의 사용. 허위 사실 유포.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 목적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증거 이웃 증언 5건. 최영자 할머니 학대 증거. 식사 차별 할머니만 부엌에서 식사. 언어폭력 더럽게 정신 차리세요. 물리적 학대 식탁 뒤집기, 그릇 던지기. 증거 CCTV 영상 거실 카메라. 재산 갈취 시도. 최영자 할머니 연금 80만 원 가로채려 함. 통장 압수 시도.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 중. 저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자식들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할머니, 이 증거들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내 아들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할머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저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부산 최고급 치과였어요. 해운대에 있는 큰 치과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플란트 하고 싶어요. 네, 진료 받아보시죠. 의사 선생님이 제 입을 검사했습니다. 할머니,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틀니를 오래 쓰셔서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임플란트 하시면 틀니보다 훨씬 편하세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위아래 전체 하시면 약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5개월 치료 끝에 저는 새 이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 먹다 틀니가 빠질 일은 없었어요. 사과도 베어 물을 수 있었고 오징어도 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부산 최고급 미용실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염색하고 파마하고 싶어요. 네.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일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3시간 동안 미용사가 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윤기나는 검은 머리, 품 있는 파마.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롯데백화점 명품관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장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여러 정장을 보여줬어요. 이 정장은 막스마라 제품이에요. 가격은 280만 원입니다. 입어볼게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품격 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더 이상 틀니 빠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코트도 하나 주세요. 네. 이 캐시미어 코트 어떠세요? 380만 원입니다. 좋아요. 그것도 주세요. 총 비용 680만 원.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정확히는 제가 소유한 아파트. 오전 10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며느리 수진이 은행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월세 납부일이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수진이 창구로 갔습니다. 월세 입금하려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수진이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제 계좌였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입금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 이 계좌 동결되어 있습니다. 네. 동결이요? 왜요? 계좌 주인이 동결 신청하셨네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계좌 주인만 풀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때 다가갔어요. 수진아. 수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머니. 오랜만이다. 수진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고급 정장, 캐시미어 코트, 명품 가방.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캐나다 간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캐나다? 너희가 버린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지? 그게 아니라
저는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어머니, 계좌 왜 동결시키신 거예요? 오늘 월세 납부일인데. 수진아, 오늘 월세 납부했니? 그게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계좌가 동결되어서. 없어? 왜? 모르겠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내가 동결시켰어. 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알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인은 박현숙 할머니 아니었어요? 박현숙 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집을 내게 물려줬지.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너희가 15년간 낸 월세 4억 5천만 원.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최근 3개월은 안 냈더라. 월세 미납 750만 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월세는 매달 냈으면서 주인이 누군지는 몰랐다고? 그게, 수진아, 들어봐. 오늘부터 월세는 500만 원이야. 못 내면 나가. 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싸요. 지금도 250만 원 내기 힘든데. 그럼 나가.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세입자 선택할 권리가 있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 나를 식탁에서 쫓아낼 때는 내 사정 생각했어? 틀니 빠졌다고 밥그릇 던질 때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일 안에 750만 원 밀린 월세네. 못 내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 태수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송파구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최태수 과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태수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태수야, 할 얘기가 있어. 여긴 회사인데. 밖에서 얘기하자. 저는 태수를 회사 앞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스타벅스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캐나다 안 가셨어요? 내가 버린 엄마가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바빠서 그랬던 거지. 태수야, 너 요즘 회사에서 힘들지?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태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사 인사평가 서류였습니다. 최태수 과장, 업무평가 D등급, 승진 탈락 3년 연속, 월급 동결 2년째, 비고 퇴직 권고 1순위.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너희 회사 건물 주인이거든. 네. 태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건물, 송파구 상가 건물. 박현숙 할머니가 내게 물려주셨어. 그리고 오늘부터 내 월급에서 월세 500만 원씩 공제할 거야. 어머니, 그건 제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수진이 벌어서 내든지, 못 내면 집에서 나가든지.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목소리 낮춰. 회사 사람들한테 들리면 어떡하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잘못했다고? 틀니 빠졌다고 식탁 뒤집은 게 잘못이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잘못이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해. 월세 500만 원 내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그리고 태수야. 네. 너 요즘 도박하지? 태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아. 월세 못 낸 이유가 도박 빚 때문이지? 2천만 원. 내가 조사했어. 어머니, 도박 끊어. 안 그러면 진짜 끝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손주들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지민이와 예진이가 보였어요. 지민아, 예진아. 할머니. 손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뻐요?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어서 왔지. 진짜요? 그럼 할머니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좋아요.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뭐 먹고 싶어? 저는 초코콘이요. 저는 딸기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함께 앉았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날 밥 먹다가 틀니 떨어뜨려서.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할머니 틀니 없어. 진짜 이빨로 바꿨어. 와, 진짜요? 저는 입을 벌려 보여줬어요. 우와, 진짜네. 손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지민아, 예진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용돈 줄게. 저는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이건 용돈이야. 각각 10만 원씩. 우와,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엄마한테 할머니가 준 거라고 꼭 말해야 해. 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할머니한테 전화해 줄 수 있어? 네.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예진이. 그래, 예진아. 엄마한테 말했어? 네. 엄마가 용돈 받고 되게 화났어요. 할머니한테 받지 말라고 하면서 빼앗으려 했는데 제가 안 줬어요. 잘했어, 예진아.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큰 싸움했어요. 아빠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으니 이제라도 사과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고맙다. 예진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한 달 후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고소 내용. 피고소인 최태수, 이수진. 혐의 노인학대, 명예훼손, 사기 미수, 주거침입. 할머니,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이웃 증언, 의료 기록.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2달 후 재판 날이 왔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원고석이 아니라 방청석이에요.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거든요. 피고인석에는 아들 태수와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태수는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태수,
이수진. 피해자 최영자 씨를 학대한 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판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실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틀니가 떨어진 그 장면. 더럽게. 이제 이 밥 누가 먹어요? 과당. 수진이 밥그릇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다음은 음성 녹음이었어요. 오빠, 진짜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건데? 나 한계야. 방법은 있어. 요양원 보내면 돼. 어차피 어머니 치매 오시는 것 같은데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최영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저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틀니가 떨어졌어요. 잇몸이 헐어서 틀니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밥그릇을 던지며 더럽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저를 부엌에서만 밥을 먹게 했어요. 손주들도 못 보게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빼앗았어요. 피고인들이 증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서 제 연금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피고인석의 태수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수진 씨.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아. 너희는 내 존엄을 짓밟았어. 그게 가장 큰 죄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태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수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최영자 씨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쨍쨍했어요. 8월의 뜨거운 햇빛.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겼습니다. 네, 이겼네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태수와 수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 집. 두 사람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앉히고 저는 말했습니다. 앉아라. 태수와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요. 밥 먹어라.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어구이도 있었어요. 어머니, 먹으라고.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다 숟가락 떨어뜨리면 어떡하니? 식탁 뒤집을 거야? 죄송합니다. 태수야, 엄마가 치매 걸렸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들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둘이 갈라서든지 같이 나가든지 선택해.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애들은요?
지민이랑 예진이는 어떡해요? 애들은 내가 키울게. 너희보다 내가 낫지. 안 돼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수진 씨, 태수야. 잘 들어라.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죽였어. 내 존엄을 짓밟았어. 틀니 빠졌다고 식탁 뒤집던 그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였어. 눈물이 흘렀어요.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눈치 봐야 했던 그날들. 부엌 구석에서 혼자 찬밥 먹던 그 시간들. 너희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어머니, 평생 그 장면을 기억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한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그거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가 쓸 거야. 어머니.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어요. 부산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복수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벌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요. 일주일 후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름 박현숙 채영자 재단. 박현숙 할머니와 제 이름을 함께 넣었어요. 재단의 목적. 독거노인 무료 급식, 노인 치과 치료 지원 틀니, 임플란트, 노인학대 법률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재단 설립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부산 영도구에 마련한 재단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 1층은 무료 급식소와 카페, 2층은 치과 진료실, 3층은 법률 상담실, 4층은 일자리 지원센터, 5층은 문화 프로그램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산시장님, 구청장님, 기자들. 하지만 제가 제일 반가웠던 사람은 김미숙 씨였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미숙 씨. 미숙 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뭐려?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개소식 연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현숙 채영자 재단 이사장 최영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았을 때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밥 먹다 틀니 빠진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겪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더럽다는 말을 들었고 가족 식탁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재단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저처럼 길 잃은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며 존엄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쉼터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댈 자식이 없어서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틀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이제 무료로 임플란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 먹다 틀니 빠질 걱정 없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틀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곧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공허함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구나.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영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숙 씨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부자 되셨는데 왜 장사하세요? 손님들이 물었어요. 일하는 게 좋아.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할머니 인심 정말 좋으시네요. 할머니, 오늘도 채소 싱싱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었어요. 영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새 이빨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딱딱하게 씹히는 사과. 틀니가 빠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수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박도 끊었고 수진이랑도 상담받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연락해라. 그때 진짜 변했는지 볼게. 손주들은 주말마다 만나줄게.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손주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만나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제 손에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틀니 빠진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식탁 뒤집힌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최영자, 105억 원의 주인이자 영도 시장의 채소장수, 박현숙 최영자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되찾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제 가치를 되찾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박현숙 할머니가 제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존엄을 되찾을 기회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꽃잎 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밥 먹다 틀니 빠졌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복수의 여왕도 비련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최영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눈부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24시간 운영.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